금리 인하 정말 올까요? 연말이면 내려갈 줄 알았던 금리의 발목을 잡은 냉혹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중동의 포화보다 더 무서운 유가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유소의 숫자가 오를 때마다 우리 집 대출 이자는 왜 요지부동일까요?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이들이 마주한 이자, 고지서의 공포와 식재료비 상승에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현장을 목격했던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지금의 소름 돋는 평행이론. 과연 우리는 이 고금리 고유가의 늪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을 버려야만 비로소 보이는 생존의 길을 제시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새벽.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 앞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붉은 숫자를 번뜩이며 서 있습니다. 어제보다 또 몇십 원이 올라버린 기름값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곧 금리가 내려가고 팍팍했던 살림살이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긴 시간을 견뎌왔지요. 하지만 현실은 대중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연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논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서늘한 경제의 온도는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금리 인하의 발목을 이토록 무겁게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중동의 포화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보다 더 무서운 유가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그 거대한 파도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 현장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며 경제의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평생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국가의 정책이 평범한 개인의 삶에 어떤 무거운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살아왔지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심장부에서 목격했던 그 처절했던 붕괴의 전조 증상들이 요즘 사람들의 근심 어린 얼굴 위로 겹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위기는 항상 모두가 안심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의 나열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침이 될 겁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계 상황은 어떠십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부쩍 높아진 물가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기가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제부터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왜 깨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유가라는 거대한 변수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숨겨진 5가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중앙은행이 즉각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유가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 모든 수치적 계산을 무력화시켰거든요. 많은 분이 작년에 물가가 잠시 잡히는 듯 했던 착각에 빠져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1년 전에 물가가 너무 높았기에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던 기저효과, 즉 비교의 착시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착시의 시간이 끝나고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숨어있던 인플레이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은 단순한 연료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수많은 가게는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를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출 당시에는 곧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며 이자 부담을 덜어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한 것은 지금의 유가 상승이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전략적 결탁이자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급 부족의 결과물입니다.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산을 유지하며 시장의 공급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경제의 혈압과도 같아서 이것이 상승하면 산업 전반의 기초 원가가 오르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불러옵니다. 환율과의 관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사올 때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달러 가치를 높여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비싼 환율로 수입해온 원재료는 다시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는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요동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한두 달 버틴다고 해결될 가벼운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식당들을 보면 이 타격이 얼마나 실체적인지 알 수 있지요. 식재료비의 상승은 물론이고 배달에 필요한 연료비와 전반적인 운영비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그대로 두면 팔수록 적자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에너지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가진 치명적인 취약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제조업을 통해 국가를 지탱하고 있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수입 금액이 폭증하며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더 비싸지고 다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1997년 IMF 직전에도 외환 보유고의 고갈만큼이나 뼈아팠던 것이 바로 에너지 수입 비용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수많은 제조기업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미 높아진 금융의 장벽은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가게가 무너지고, 가게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유가의 위협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시험하고 있는 무거운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와 따로 움직이는 이른바 금리의 역행 현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실질 금리는 유가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선반영하여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요동치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회수 불능의 위험이 커지면 이자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금융의 속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기업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금리 인하라는 단비만 기다리며 버티던 이들에게 이러한 실질 금리의 고착화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려해야 할 진실은 인플레이션의 전방위적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의 증대입니다. 유가의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의 인상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과 물류비 그리고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을 도미노처럼 끌어올립니다. 이는 실질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며 가계의 가용소득을 줄여 전체적인 소비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지요.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도심의 상권은 한산해지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수치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민생 경제의 붕괴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겠습니까? 첫 번째 전략은 금리가 조만간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완전히 폐기하고 최악의 고금리 상황을 가정한
부채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역대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가장 먼저 부채 규모를 축소했다는 점이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빚이 없는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지만 빚에 눌린 이들은 작은 파도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자산의 일부를 처분해서라도 부채의 절대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자가 소득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만이 가계의 파산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채무를 나열하고 금리가 2% 더 오른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응 방안은 현금 흐름의 철저한 방어와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 시대에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가계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관찰해온 자산가들이 위기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출의 불필요한 구멍을 찾아내 철저히 봉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을 점검할 때는 가장 먼저 보험료와 통신비 그리고 무분별하게 결제되고 있는 각종 구독 서비스를 살펴보십시오. 1년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고정 지출들이 위기 시에는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비상 상황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작은 소비 하나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습관이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차를 운행하는 횟수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는 것이 구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절약이 모여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전면적인 재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통용되었던 자산 증식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매우 위험한 선택이지요. 오히려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자산이나 원자재 그리고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우량 채권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행위는 위기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안전자산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은 지금 이 순간 버리십시오. 제2의 IMF가 현실이 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준비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른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설마 하는 안일함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경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다가올 거센 비바람 앞에서 미리 단단한 우산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비가 그치기만을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십시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부채의 위험성을 계산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는 그 사소한 시작이 거대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게를 살리는 유일한 생존법이 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조차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올바른 정보와 실천이 있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